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7법 정리 암기장 특강 강의를 맡게 된 조우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7법 정리 암기장 특강의 오리엔테이션 강의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뭐 저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그 강의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제 한 시험까지 이제 여러분들 2달 정도 남으셨잖아요. 그 2달 앞둔 상태에서 서술형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 사법시험, 양국에서 사법시험을 합격했고요. 2011년도에 이제 그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도쿄대학교 법과대학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로스쿨이죠. 로스쿨을 졸업하고 거기서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2015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좀 텀이 길죠. 제가 공부했던 게 2000 거의 한 8년, 7년 정도인데 텀이 좀 깁니다. 뭐 2개 합격한다고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좀 오랜 수험 경력도 가지고 있고요. 일본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국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좀 자만했었기도 했었고 좀 여러 가지 실패를 겪은 게 있어서 바로 합격하지 못하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그만큼 수험 경력도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 또 이제 뭐 여기 합격의 법학원처럼 이제 일본에도 사법시험 학원이 좀 큰 게 있어요. 이토주쿠라고 하는데 그 이토주쿠라는 학원에서 7년 정도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그 긴 수험 경력과 그리고 또 이제 그 학원 강사로서의 경력에 비춰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얘기는 정말 많고요. 뭐 수험생의 입장에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제가 겪었던 것들, 그리고 또 강사의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뭐 다양한 관점에서 또 로스쿨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큼 힘드신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 많은 관점에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2달 정도 남겨놓고 제가 이제 사법시험이나 뭐 일본 사법시험이나 한국 사법시험을 볼 때 2달 정도 남겨놓고 항상 이렇게 좀 잘 안 됐던 게 정리였어요, 정리. 일본 시험은 그나마 이제 그 일본 학원 자체에서 만든 좀 암기장 같이 좀 잘 정리된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논증 패턴 같은 거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나마 좀 정리를 된 게 가지고 있었고, 그 정리된 걸 꾸준히 제가 업데이트를 시켜 나가면서 시험을 봤었고, 그 덕분에인지 시험을 한 번에 합격했는데요. 한국 시험은 이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정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국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을 이제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게 2013년도고, 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 3번 정도 봤거든요. 떨어지고 이때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 2번에 떨어졌을 때 항상 이제 시험 2달 앞두고 뭐가 제일 안 됐었냐? 항상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 2달을 앞두고 뭐 시즌 앞두고 여러분처럼 뭐 진도별 모의고사 같은 거, 뭐 제가 했을 때는 이제 뭐 삼순환 모의고사라고 하는데 모의고사 시험 같은 것도 막 열심히 보고 판례 같은 것도 막 공부를 하고 뭐 서술형 뭐 이렇게 문제집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열심히 보고 하는데 항상 정리가 안 돼요. 2013년도에도 아직 이때는 제가 좀 한국 사법시험 공부도 2차 공부는 제가 좀 부족했었고요. 서술형 공부는 좀 부족했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떨어진 이유도 있었고, 근데 2014년도에는 공부는 절대 부족하지 않았어요. 공부는 어떻게 보면 차고 넘칠 정도로 했는데 이때 제가 떨어진 이유도 결국 정리가 안 돼가지고 뭘 어떻게 써야 될지, 뭘 얼만큼 외우고 뭘 얼만큼 정리를 하고 얼마만큼 답안지에 써야 될 거를 정리가 되지 않아서 항상 떨어졌었고, 시험을 한 2달 정도 남겨놨을 때 저의 고민도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게 가장 컸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시험을 준비하면서 넘어갈 때 좌절을 좀 많이 했어요. 2014년 때. 공부는 제가 분명히 충분히 됐었고 지식적으로도 부족한 건 없다고 생각했고, 그거는 제가 지금 시점에 돌아와서 생각해봐도 정말 공부 양으로는 양은 충분했어요. 이때 2014년도 때도 양은 충분했는데 이제 자꾸 떨어지더라. 그래서 2015년도는 제가 그냥 암기장을 만들었어요. 이때는 정리가 안 되니까 그 정리가 안 되는 걸 이제 시중에 있는 책이나 이런 거에서 바라지 말고 내가 그냥 정리를 해버리자. 어차피 공부에 대한 양적인 거는 충분히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냥 나머지 수험 기간을 암기장 만들면서 지내고 그리고 이제 좀 수험 테크닉적인 부분, 답안지 쓰는 연습, 이제 이런 것들로 보냈었고요. 그 덕분에 이제 2015년도에 시험은 좀 여유 있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150명 정도였나 합격했었던 것 같은데 23등 정도로 상위 한 15% 정도는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 고득점으로도 합격을 했었고요. 제가 이 암기장을 써가지고 뭐 이 암기장이라는 게 지금 그때 제가 만들었던 거를 업데이트하고 또 이번에 한번 2판을 만들면서 크게 한번 뒤바꿈한 게 이 코어 핵심 암기장인데 이거를 사용해서 2차 시험도 꽤 높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과정에서 이 암기장이 탄생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좀 갈증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끊임없이 해도 안 되고 해서 왜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아이폰은 아닌데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그런 핸드폰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싶어가지고 없어서 뭐 만들어 버렸다 이런 것처럼 저도 좀 제가 수험생이었을 때 이거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껴가지고 만들었던 게 이 코어 핵심 암기장이고요. 그래서 이 암기장의 특징은요. 그 강의 계획서를 잠깐 보시면요. 강의 계획서 6번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6번에 나와 있죠. 암기를 하는 이유는 시험장에서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뭐 정말 많은 게 있죠. 여러분들이 서술형 공부를 한다고 치면은 주로 보시는 게 이제 판례가 있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학원 모의고사 같은 거죠. 법전형 모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기출 시험 쪽에 좀 더 가까운 시험이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기출이 있을 거고 그리고 사례형 문제집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면 기본서가 있겠죠. 이게 좀 약간 옆으로 가는데 전부 5가지 정도, 한 요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요 정도라고 해도 엄청 많죠. 뭐 기본서부터 판례, 모의고사, 기출, 사례형 문제집까지 하면은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이 많은 거를 각각 이제 내 머리 안에서만 취합을 하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좀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한 게 이제 뭐 도쿄대 법학원, 도쿄대 로스쿨이나 이제 뭐 게이오에 일본 게이오에 있을 때나 아니면 또 한국에 와서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좀 쭉 긴 기간 와서 보면요. 좀 천재적인 애들도 있어요. 그냥 한 번에 탁탁 붙어 나가고 별로 막 어렵지도 않게 그런 애들은 머리에서 다 취합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전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보면은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있어요. 이런 것들이 머리 안에서 저절로 취합이 되는 애들이. 근데 저도 그렇고 보통의 사람은 이게 머릿속에서 절대 취합이 안 됩니다. 이거를 따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정리도 결국 여러분들은 이거를 정리해서 외우는 이유가 뭐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쓰기 위해서 외우는 거거든요. 시험장에서 쓰기 위해서 외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도 쓸 수 있는 형태로 외우셔야 돼요. 이제 다른 암기장들 같은 경우 보면요. 이거를 쓰라고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기본서처럼 책을 외우라고 주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꽤 길게 돼 있는데 이 코어 핵심 암기장 같은 경우 보시면은 보통 이제 제가 책을 만들 때도 항상 그 줄수를 되게 신경 쓰면서 만들었어요. 이거를 그래도 제가 수업 중에 이게 좀 더 중요한 부분은 체크해 드리고 핵심 키워드 같은 것도 정리를 해드리긴 할 텐데 그래도 이걸 그대로 답안지에 옮겨 쓸 수 있게 그런 내용적인 부분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항상 주의하면서 만들었고요. 이런 형태로 돼 있는 암기장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만들진 않더라도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나 보시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형태로 머릿속을 한번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머릿속으로라는 거는 뭐 마킹 해 놓은 것들을 연결해서 내가 실제로 답안지에 썼을 땐 이렇게 될 거라는 구상이 있죠. 그런 것들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시험장에 갔을 때 결정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헌법에서 가장 뭐 앞쪽에 있는 논점이긴 한데 예를 들면 시험 문제에서 뭐 코어 핵심 암기장 제일 앞쪽에 있는 논점이긴 한데 한정위원 청구의 적법성이라는 주제가 던져졌다. 실제로 최근에 바로 나왔었죠. 10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논점이기도 한데 이 논점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이게 10월 모의고사에 나오든 1년 전 기출에 나오든 여러분들이 학원 모의고사에 나오든 이 논점이 주어졌다면요. 배점이 비슷하다는 전제로 갈게요. 배점이 다르다면 여러분들이 좀 늘리고 줄이시고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늘리고 줄이고 테크닉적인 문제는 좀 제쳐두고 쓰셔야 될 내용은 동일해야 돼요. 말을 좀 바꿀까요? 써야 되는 내용이 동일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 동일해야 합니다. 이번에 썼을 때는 A처럼 쓰고 다음번에 썼을 때는 뭐 B처럼 쓰고 다음번에 썼을 때는 C처럼 쓰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한정위원 청구의 적법성이라는 딱 토픽이 있으면은 이거를 이 딱 사각형의 형태 있죠. 이걸 뭐 올바른 형태라고 할게요. 이 올바른 형태로 외우고 계셔야 돼요. 뭐 A라는 형태라고 할까요? 이걸 딱 A라는 형태로 외우고 계셔야지 어떤 문제가 나왔어도 그거에 맞게 논술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매번 이제 이런 같은 형태로 외우고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문제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지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시간이 걸려요. 시간.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고 목차를 잡으실 때는 한정위원 청구의 적법성이라는 토픽을 가지고 그 시험장에서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시는 게 아니고 목차에는 그냥 만약에 여러분이 딱 이게 나왔다. 목차를 잡는다. 한위. 그냥 이건 저만의 방법인데요. 그냥 한위 간단히 쓰시고 글자도 이쁘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논점이다. 라는 거 쓰고 바로 넘기고 포섭해서 뭐 요만큼 쓰겠지. 이런 거 생각하시고 바로 다음 논점으로 넘어가셔야지 이 내용을 시험장에서 한정위원 청구의 적법성은 이게 한정위원 결정은 어떻게 되니까 근데 뭐 재판 금지하는 뭐 그 규정에 비추어 어쩌고 저쩌고 막 재판헌법성을 금지하는 뭐 61조 이 취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를 시험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떠올리실 수 있게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 이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시간 단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아까 그 2015년도 그러니까 저의 경험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솔직히 13년도는 별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없고요. 2015년도와 2014년도에 가장 대비되는 차이가 뭐냐면요.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시험장에서 생각을 했어요. 암기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냥 이게 그 지식들만 머리에 갖추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러니까 고정화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 논점이 여러분의 책상 서랍처럼 책상 서랍을 딱 열면은 고정된 형태로 그게 딱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책상 서랍이 돼야 됩니다. 논점명이라는 게.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시험장 가서 이 논점명 쓰고 찾았는데 이거 어떻게 쓸지 막 시험장에서 막 이유 1번, 이유 2번 막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외우고 있는 거니까 처음부터 이걸 다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리된 형태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제 강의 같은 경우는요,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제가 다 정리를 해 드린 암기장이고요. 이 암기장을 가지고 또 제가 강약을 조절해 드릴 거예요. 그 강약을 조절해 드린 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이거 헌법 전부 다 해봤자 몇 페이지냐? 전부 113페이지거든요. 헌법 113페이지로 여러분들 서술형 이제 정리가 그냥 끝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수험에서 필요한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솔직히 헌법이 어떻게 113페이지로 끝납니까? 어떤 한 논점에 대해서 어떤 뭐 판례만 해도 막 몇 페이지씩 나와 있고 기본서 같은 경우도 막 1000페이지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100페이지로 다 정리가 되냐? 라는 이제 의문점이 있으실 수 있는데 결국 수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거는 비슷해요. 이게 시간이 지나도 물론 뭐 최신 판례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는데 그 과목에 뼈대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게 뼈대예요, 뼈대. 이제 제 강의를 통해서 뭐 헌법의 비기, 뭐 이게 헌법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수험적인 걸 떠나서 헌법의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도 바라시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가 약속드리는 거 이제 수험적으로 여러분들의 필요한 뼈대 있죠. 뼈대와 살. 이제 시험에 나와서 써야 될 것들. 그 A부터 Z까지는 이 코어 핵심 암기장으로 충분히 정리가 가능하고요. 얇지만 제가 정말 노심초사하고 고사하고 밤낮 새 가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험적인 A부터 Z까지를 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논술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처음에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 모든 걸 다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절대로 모든 걸 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공부를 하면서 사람이 자꾸 욕심이 생겨요. 다 외우고 싶고, 다 완벽하게 하고 싶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험적인 A부터 Z를 강약을 조절하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가 시험이 상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평가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면 돼요. 어떤 시험에서 여러분들의 그 엄청난 스킬들과 지식들을 보여주려고 하실 필요가 없고 어떤 논점이 주어졌다. 한정위원 청구의 적법성이라는 논점이 주어졌다. 그럼 남들이 쓰는 만큼만 쓰시면 돼요. 막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미친 듯한 답안을 선보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여러분들이 엄청난 답안을 선보여도 배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10점이면 10점, 뭐 20점이면 20점. 배점이 있겠죠? 아무리 잘해도 그 배점 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평가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험 2달 앞두고 이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뭐냐면요. 완벽하게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논점에 대해서 남들이 쓰는 만큼만 쓰겠다. 남들이 쓰는 만큼 이상은 쓰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모르는 게 나왔어요. 남들도 몰라요. 이런 건 어떨까요? 브리타가 나왔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남들도 똑같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못 씁니다. 어차피 다 못 쓰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면 그냥 기본에 충실해서 조문 그리고 그 조문의 취지 뭐 판례가 있다면 판례에 얹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때 리걸 마인드를 보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브리타가 나올 것까지 대비하셔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좀 지웠는데 뭐 필요 없는 숫자긴 한데 그 2014년도와 2015년도 이때 이제 페인이 뭐였냐면요. 뭐 첫째는 정리였죠. 두 번째 이때 모든 걸 다 하려고 했어요. 이때 제가 좀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때 2014년도 때 1차 시험을 때 다시 봤었는데 이때 객관식 시험도 좀 잘 나왔었어요. 이제 좀 막 2013년도 떨어지고 하다가 다 이렇게 또 절망에 빠져 있다가 2014년도 때
시험을 봤는데 1차 시험이 그때 한 17등인가? 되게 고득점을 했었거든요. 그럼 또 사람이 막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면서 또 약간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14년도 시험에 내가 서술형도 이거 이상의 점수를 내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진짜 모든 걸 다 하려고 했어요. 저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뭐 학판검 이런 거 형식을 별로 안 따지실 텐데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학판검, 학판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가 뭘 하려고 했냐면요. 학설은 학설대로 외우고 판례는 판례대로 외우고 검토는 검토대로 외우고 내가 그냥 한국 사법시험에서 요구되는 게 이거라면 내가 요거를 다 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학설, 판례랑 학설이랑 검토랑 내용이 같은 건데도 이거를 좀 톳이 다르게 다 외웠어요. 그 결과는 뭐다? 못 쓰더라고요. 시험장에서. 논점이 우리가 한 개가 아니잖아요. 한 과목당 논점이 100개씩이라고 해도 7과목, 그 다음에 여러분 선택 과목까지 포함하시면 8과목인데 논점이 800개예요. 800개를 어떻게 같은 내용을 또 가장 어려운 게 같은 내용 다르게 쓰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어떻게 같은 내용을 다르게 다 외웁니까,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정리된 형태, 짧은 형태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A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배점이 크다. 늘리면 돼요. 늘리면. 암기장을 이제 뭐 지금 손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보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보시면 될 텐데 이제 저 이 암기장 같은 경우는 학판검 이렇게 나눠놓지가 않고요. 과목의 특성에 맞게 좀 서술의 방식은 다릅니다. 과목의 특성에 맞게 서술의 방식은 좀 다른데 이제 뭐 민법이나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판례 쓰고 검토 바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는 좀 학설이 요구가 되는 과목들 같은 경우는요. 그냥 그리고 반대견의 판례 뭐 검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판례와 검토는 좀 같이 되어 있을 때가 많고요. 반대견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빼셔도 됩니다. 이거는. 근데 그래도 굳이 다른 이제 민법, 민사소송법 제외하고 이걸 좀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반대견해가 있어야지 답안지에 안 쓰셔도 돼요. 근데 하지만 이걸 알고 있어야지 이게 논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거든요. 논점의 이해를 위해서 넣는 거고요.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늘린다. 배점이 크다. 그러면 다 따로따로 써주면 돼요. 판례랑 우리의 견해랑 학설이랑 겹치잖아요. 이거 나눠주면 돼요. 학설에는 뭐 긍정설이 있고 판례도 이렇게 긍정하고 그 다음에 나도 이런 이유로 긍정한다. 배점이 만약에 크다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정리된 형태 이런 식으로 올바른 형태로 정리된 A 형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외우고 계셔야 된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된 게 이 암기장이고요. 그리고 좀 이제 수험적인 얘기랑 이제 서술형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가 왜 중요한지, 암기가 중요한 건 여러분 다들 아실 텐데, 이제 보통 공부 같은 게 이런 3단계로 흘러갑니다. 인풋, 아웃풋, 프랙티스. 이렇게 3단계로 넘어가겠는데, 이거는 뭐 서술형 공부뿐만 아니라 뭐 객관식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공부가 요 세 가지의 과정을 지나서 흘러가게 되는데, 이제 인풋에 해당하는 게 이제 암기일 거고요. 아웃풋에 해당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문제 풀이가 될 거고요. 프랙티스가 되는 게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겠죠. 그러니까 시간 재고 답안 쓰는 거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재면서 답안지를 쓰는 거. 실전 연습이죠.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만약에 자신이 서술형이 점수가 잘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과연 이 과정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시험 2달 앞두고 있는데
그 분석의 여하에 따라서는 불합격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도 합격으로 갈 수가 있고요. 이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다면 합격의 길을 걷고 있다가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2014년도 때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 점수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괜찮게 곧잘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떨어졌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서술형이 잘 안 된다, 안 나온다, 그럼 일단은 뭘 의심하셔야 되냐? 이걸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유형이 한 3가지 정도 나와요. 서술형이 안 되는 이유.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나오는데, 첫째는 암기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암기가 안 돼 있어서. 결국 여러분들이 실전 시험에서 서술형을 어떻게 푸냐? 일단 문제를 읽죠. 그 다음에 논점을 찾죠. 그 다음에 포섭을 하고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이걸 모든 걸 시간 내에 작성을 하셔야 하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암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논점 추출 자체가 안 돼요. 어떤 논점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친절하게 뭐뭐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나오게 된다면 이게 논점이구나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런 형식으로 안 하고 뭐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라든가 헌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뭐 얘기하라던가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될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논점을 찾으셔야 되고 하는데, 암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몰라요. 그럼 논점을 찾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요, 논점을 이제 서술형에서 논점을 찾지 못하는 건 최악이에요. 이게 막 배점이 있잖아요. 배점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이제 막 그 채점평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실 텐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다 좀 쓸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서술형 답안지 같은 경우가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논점이 있고, 뭐 논점이 없을 수도 있죠. 일반론 같은 경우로 뭐 조문이나 이런 걸 적시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냥 가볍게 논점, 추상론이라고 할게요. 포섭이 있죠. 결론이 있죠. 이 과정을 거치는데 문제점, 결론, 이건 다 결국은 논점이 나와야지만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이 논점에 맞게 포섭도 마찬가지예요. 이 논점을 추출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포섭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논점을 추출했기 때문에 문제점에서 이게 논점이라는 걸 적시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논점이 있기 때문에 결론에서 사안은 이런데 이거에 대입하니까 결론이 뭐 되더라, 안 되더라 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논점 추출이 안 된다. 그냥 이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끔찍한 게 이제 논점 일탈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논점 일탈이 되는 경우가 첫째, 암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풀이가 부족해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암기는 되어 있는데 문제풀이가 안 된다.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논점을 추출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암기는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한정현 청구의 적법성이라는 대한 논점은 있어요. 근데 문제를 안 풀어보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시험에선 또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암기가 된 내용으로 실제로 여러분들 답안지를 써보셔야 어떤 논점과 어떤 논점들이 연결이 되고, 답안지를 굳이 써보시진 않아도 문제를 풀어보셔야지 어떤 논점과 어떤 논점이 연결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그 논점이 나왔을 때 다른 논점까지 추출을 할 수 있고 그 어떤 사실관계에서 이거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요즘 시험 문제의 경향을 보면요, 뭐 약간 이제 논점을 자신이 추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논점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풀이 부족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암기예요. 암기가 일단 돼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게 문제풀이도 조금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걸 어디서 써야 되는지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레시피를 익혔는데 요리를 안 해봤어요. 그러면 실제로 요리를 하다 보면 막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잘 안 돼 있어서 이제 그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실전 연습이 부족해서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저 세 단계를 다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실전 연습이 부족한 건 뭐냐? 이거 돼요, 이거. 이거 되는데 실전 연습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배점과 시간이에요. 배점과 시간.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시험장만 가면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오면 사람이 흥분을 해요. 이상하게. 사람이 흥분을 하면서 내가 아는 문제는 막 써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이제 뭐 문제가 1번부터 4번, 5번까지 있다고 치면은 1번 문제, 2번 문제는 엄청 길게 써요. 자신 있고 아는 문제 나왔다 그러면 길게 쓰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시간이 없어지죠. 배점은 100점이라고 하면 다 20점씩 해서 문제가 5개 있는데 앞에는 20점인데 막 30줄 막 길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점점 시간이 없으니까 짧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리 아는 거라도 배점을 딱 보시고 배점이 적다 그러면 적게 쓸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100점이잖아요. 뭐 다들 이거 어느 정도 계산은 되어 계실 텐데 그러니까 10점에 한 10줄에서 12줄 정도. 뭐 목차 이런 거 그런 깐깐한 거 좀 저희 놔두시고요. 한 이제 10점에 한 뭐 10줄 정도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하면요. 목차를 한 10분 정도 잡는다 치면요. 문제가 5건 20점당 여러분들이 10분에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 관리를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 뭐 이제 3월이란다. 10월 모의고사, 3차 모의고사 끝났는데 그런 모의고사들을 볼 때 실전 연습을 통해서 내가 시간에 맞게 쓰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형이 점수가 잘 안 나온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내가 암기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암기가 안 돼 있는 사람인데 문제만 죽어라 푼다고 해서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서술형 제가 이렇게 일본에서도 강의를 하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요. 서술형이 안 되는 80%는요. 여기에요, 여기. 암기가 안 되는 경우. 암기가 안 돼 있어서 그게 논점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암기가 안 돼 있으니까 논점을 찾았다 하더라도 서술의 질이 엄청 떨어져 있어서 논점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험 잘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결국 논점을 찾았어도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노력은 결국 그 이제 1년간의 노력, 여러분들 1년간이 아니죠. 그 3년간의 노력, 뭐 더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까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노력은 결국 저 시험지 한 장으로 결판이 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던 내가 얼마나 다른 논점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던 설령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읽었는데 내가 잘못 읽었어요. X였는데 Y라고 잘못 읽어서 엉뚱한 논점을 뽑아버려가지고 내가 시험에 떨어지게 됐던 그런 것들은 시험위원들이나 채점위원들 아무 신경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험지 당장 한 장으로 결판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 서술의 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잘 표현해 주셔야 돼요. 해서 한번
쭉 자기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가 안 돼 있는 건가?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그 남은 기간에는 솔직히 실전 연습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험 2달 앞두고 전 답안지를 매일 쓰라고 절대 권유해 드리지 않습니다. 답안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약에 쓰신다고 한다면 감을 잡는 정도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간이 가장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기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암기가 안 돼 있는 사람인데 이걸 하잖아요. 이걸 하면은 적어도 뭐 2-3시간 정도는 그냥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2-3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잖아요. 솔직히 2-3시간 정도 공부하면요. 이 제 암기장 있죠. 이거 이제 암기장 110페이지 정도 되는 거 제 강의 듣고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 3시간이면 100페이지 되는 거 다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시간이에요. 차라리 그 시간에 암기를 하는 게 낫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안 됐는데 문제를 막 풀거나 답안지를 막 쓰거나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최악인 게 암기가 안 돼 있는데 답안지 막 쓰는 사람들 있죠. 진짜 시간 낭비예요. 아니 내가 이걸 좀 알고 있어가지고 이걸 써서 평가를 받았는데 아 이거는 서술할 때 요런 판례 요런 키워드를 더 추가하는 게 좋다. 포섭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 논점을 추출했는데 논점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좋다. 이런 코멘트를 받아야지 암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제대로 답안지를 쓰지도 못했어요. 그럼 그냥 논점 일탈 끝. 이거 하나 코멘트 받는 건데 이게 안 되신 분들은 일단 이거를 1차적으로 마무리 지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시험이 몇 달 남았건 상관없이 내가 지금 암기가 안 돼 있다 한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들이 이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 강의 같은 경우는 암기에 대한 것들을 그냥 끝장을 내드리겠다는 강의이고요. 이제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하면요. 이 암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완벽하게 여러분들 대비를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마킹을 해 나갈 겁니다. 마킹을 해 나갈 건데 제가 공부할 때 일본에서부터 한국에서 공부할 때까지 쭉 썼던 방법이고요. 색깔별로 좀 마킹을 해드릴 건데 제가 일일이 지시를 해드릴 거예요. 토픽, 어떤 게 토픽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토픽 색깔이라는 걸 지정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색깔이 있겠죠. 기본 색깔로 어떤 식으로 어디가 키워드인지를 알 수 있는 기본 색깔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반대견해들 있잖아요. 반대견해도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반대견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신다고 한다면 이 3가지의 펜 정도를 구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통해서 좀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좀 비치면,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게 논점이고, 어떤 게 키워드고, 어떤 게 반대견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일일이 체크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논점들 같은 경우 외우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짧은 시간도 가질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암기가 되었는지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중요 키워드를 같이 확인해 나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도를 따로 또 체크를 해 드릴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서술형 공부 같은 경우는요. 뼈대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해요. 뼈대를 잡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뼈가 있고 살이 붙지, 뼈가 있어야 살이 붙지 갑자기 살만 붙여가지고는 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잡아야 될 건 뼈대고요. 제가 그 뼈대를 확실하게 잡아 드릴 거고 그렇다고 뭐 뼈대만 붙이고 끝낼 거냐? 아니죠. 시험 2달 남았는데 어떻게 뼈대만 붙이고 끝냅니까? 뼈대 플러스 이제 시험에 필요한 이제 지식들까지도 제가 갖추게 해 드릴 거고 그런 이제 중요도를 알려드리는 관점에서 이제 시험에 꼭 나오고 이거는 뭐 기출이 나왔던 안 나왔던 상관없이 그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도 이제 A급으로 따로 얘기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시험과 관련해서 다른 기출 시험이나 이제 뭐 최근에 경향 같은 걸 봤을 때 시험에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데 안 나왔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별표로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중요도를 체크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좀 이게 뭐 여러분들이 쭉 들어오신 강의나 저도 이제 한국 사법시험 공부하면서 웬만한 학원 강의 같은 건 좀 다 뭐 전부 다는 아닌데 이제 유명하신 선생님들 강의 같은 거 많이 들어봤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뭐 저도 공부를 하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면서 어떤 나오는 논점들이 있는데 이게 좀 시험에는 잘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것들은 제가 이제 B급이나 C급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예 그냥 암기장 자체에 요건 조금 짜잘하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모르겠어 좀 넣어놨다 이런 것들 있죠. 안 나올 것 같은데 좀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좀 짜잘한 것들 이런 건 아예 작은 글씨 처리를 해놨습니다. 암기장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약을 조절해 나가시면 되고요. 이제 강의 활용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가 불안하신 분들은 일단 제 강의를 들으시고 복습을 꼭 하루 정도 이상 꼭 하세요. 그리고 다음 강의를 듣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강의를 쭉 다 들었을 때는 이게 뭐 가장 많은 게 민법인데 민법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40페이지 정도고요. 나머지는 200페이지를 다 안 넘어갑니다. 행정법 같은 경우가 한 150페이지, 60페이지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정도고 분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복습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기초가 불안하다 하더라도 아직 절대 늦지 않습니다. 2달 정도 남았으면은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기초가 불안하신 분들 제 강의를 수강하고 이거를 통해서 복습을 반드시 하고 계속 반복을 하세요. 이거를 반복을 하시고 제가 또 수업 중간중간에 그 논점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것들은 언제 어디서 출제가 됐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련되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들은 그 문제를 통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논점을 써야 되는지 간단히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가 어느 정도 돼 계신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제 2달 정도 남았으니까 기초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으면 하는데 기초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생기초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에 갔을 때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2달이 앞둔 상태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어느 정도 대비가 돼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그냥 제 강의를 최종 마무리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최종 마무리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고 나한테 없는 것들 내가 여태까지 이거를 써야 되는데 빠뜨리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복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최종 마무리로서 제 강의를 활용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초가 불안하신 분들은 이걸 들으시고 이걸로 이제 시험장까지 쭉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되고요. 양이 작아서 솔직히 하루면 다 복습하십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거 강의 준비할 때 좀 가장 오래 그러니까 한 10시간, 12시간 정도 하면 전체를 다 준비가 되더라고요. 좀 꼼꼼히 준비하는 편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준비를 하는 입장은 또 여러분들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것들을 찾아보면서 하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쭉 공부를 해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한 하루면 솔직히 다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과목마다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이 서술하는 특성이 좀 다릅니다. 이제 아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민법이나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으니까 판례를 쓰고 판례 뭐 검토 같은 걸 판례 이유로서 끌어서 쓴 다음에 결국은 그러니까 판례죠. 판례를 쓰고 포섭을 하고 판례를 쓰고 포섭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요. 근데 행정법 같은 경우나 형법 같은 경우는 단지 판례만 알면 되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행정법 같은 경우도 어떤 뭐 제도의 막 그런 좀 일반론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물어보고 배점이 크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모의고사를 봐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또 그거에 맞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7법 암기장을 해가지고 제가 7과목을 내긴 했는데 각 과목마다 조금씩 제가 그 서술되어 있는 방식은 달라요. 이제 그게 또 제가 수험 생일 때 좀 고민이기도 했는데 다 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냐. 이게 사람이 또 같은 걸 하다 보면 좀 똑같이 다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과목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과목의 특성에 맞게 여러분들 좀 바꿔주셔야 되고요. 근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바꾸실 필요가 없는 게 암기장에 이미 그렇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고 할지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거에 여러분들 올라타시기만 하면 되고 이제 뭐 형법 같은 경우도 뭐 반대견해 뭐 검찰의 주장, 변호인의 주장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럼 또 반대견해 같은 걸 이거는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시험에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과목의 특성에 맞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술형 공부를 할 때 하나의 또 팁을 드리자면요. 어떤 거를 외워야 되고 이제 어떤 거를 외우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게 좀 고민이 되잖아요. 그런 게 좀 고민이 되는데 좀 치울까? 이제 서술형을 외울 때 가장 일단은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거는 뭐 말 안 해도 판례죠.
근데 판례에 토시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판례에 이제 키워드를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논점 같은 경우는 그 논점에 대한 설명만으로도 제대로 전개를 하려고 치면요, 어마어마해져요, 양이. 막 논고도 3, 4개 있고 반대견에 비판하고 막 하면 진짜 막 한 페이지 넘어가게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조문, 일단은 조문과 관련된 이유고요. 여러분들 법조인이잖아요. 법조인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일단 중요시해야 되는 게 조문이에요. 조문과 관련된 이유를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취지죠, 취지. 민법도 그렇고 이제 뭐 후사법도 그렇고 취지 가지고 논거를 붙이고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이렇기 때문에 뭐 행정법 같은 경우에 뭐가 있을까? 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뭐 취지 같은 걸로 뭐 많이 가기 때문에 상법 같은 경우는 뭐 상거래의 신속성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취지로 정리가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문으로 되는 이유를 일단 여러분 잘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조문의 취지, 그 논거에서 나오는 어떤 제도의 취지 같은 것도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대립점이라는 게 있어요. 대립점. 뭐냐? 우리가 취한 판례의 견해, 우리 자신의 견해와 그 다음에 반대되는 견해가 있죠. 전형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관련된 이유를 잘 알고 계셔야 해요.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죠. 한정위원 결정에 관련된 이제 뭐 논점 같은 거를 보면요. 이거를 법률 해석이란다. 그냥 단지 헌법재판소의 견해 표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위원 심사의 한 유형으로 볼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한정위원 결정의 기속력이 바뀌잖아요. 이런 대립점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지. 이거는 과목에 따라서는 그냥 이해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이건 형법 같은 경우 있죠. 형법. 형법 같은 경우는 이 대립점을 가지고 뭐 변호인의 관점에서 검찰의 관점에서 논해봐라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형 공부를 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논점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 뭔가를 정리를 하시거나 보실 때 그 이제 이유로서 어떤 거를 내가 취하고 어떤 걸 버릴 것인가라고 하셨을 때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강의 계획서 있죠. 강의 계획서 한번 잠깐 보시면요. 일단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일단 이 핵심 암기장 같은 경우는요. 그 1번이죠. 강의의 특징 1번. 그 역대 변호사 시험, 그냥 사법시험 기출, 변호사 모의 시험, 뭐 18년도 3차까지 이제 완벽하게 대비가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18년도 3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가 암기장을 만들고 나서 이제 치러진 시험이기 때문에 거의 일단은 이 암기장에 있는 논점이고요. 없는 것들은 제가 따로 이제 추가 자료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여러분들이 뭐 정리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이 제가 따로 정리해서 드릴 거기 때문에 그것만 보셔도 솔직히 여기 있는 여태까지 나온 것들 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다 분석을 예전에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분석하면서 보면요. 나오는 게 주로 나와요. 여러분들. A급으로 일단 정리하셔야 될 것들을 먼저 정리하셔야 되고 뭐 물론 브리타도 나오죠. 이번에 18년도 3차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 헌법 같은 경우는 뭐 동성혼의 자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솔직히 이거를 막 사전에 막 잘 숙지하고 이런 사람 거의 없단 말이에요. 브리타 같은 경우가 나오기도 하는데 브리타는 여러분들 그냥 이건 좀 어떻게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말일 수 있는데 브리타는 맞으시면 됩니다. 맞고 그 시험장에서 열심히 생각해서 답을 써내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건 남들도 모릅니다. 반대로 남들이 아는 것만 내가 다 하면은 남들이 쓰는 만큼 내가 모든 과목을 답안지를 다 써가잖아요. 여러분 엄청 상위권으로 합격하세요. 그런 거기 때문에 브리타에 대한 걱정도 너무 하시지 마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일단 역대 기출 시험 다 대비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뭐 행정법이나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있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 이제 뭐 행정고시라던가 이제 관련된 이제 뭐 변리사 시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뭐 입법고시 같은 것도 보고 여러 가지 시험 별의별 거 다 보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한지 그런 중요도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최신 판례가 정리되어 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2018년도 최신 판례까지 답안지에 직접 쓸 수 있는 형태로 정리를 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뭐 말 그대로입니다. 그 2018년도 판례까지 이게 뭐 상법 같은 경우도 약간 그 명의개서 대항력 같은 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거 정리하면서 엄청 애먹고 힘들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거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들이 뭐 판례를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그걸 그대로 놔두실 필요 없이 그냥 암기장을 보시면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고요. 쓸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고 답안지에 그대로 옮겨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뭐 5번 기초가 불안한 사람도 포기하지 마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컨셉의 강의를 제가 일본에서 했었어요. 이제 일본은 로스쿨 같은 경우도 이제 법학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기수 코스가 있고 그냥 리트랑 뭐 면접, 영어 이런 것만 해가지고 입학을 하는 이제 미스 코스가 있는데 뭐 2년제 과정, 3년제 과정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상위권 로스쿨 기수 코스를 이제 이런 강의와 비슷한 강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많은 아이들이 합격했었고요. 근데 그 합격한 아이들 중에서 공부가 잘 돼 있었었냐? 아니었습니다. 그게 제 컨셉 자체가 기초가 불안한 사람들 정리해주겠다 와라 이런 컨셉이었기 때문에 기초가 좀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었던 학생도 시기도 비슷해요. 한 2달 정도 앞두고 강의했었는데 제 강의 듣고 강약 조절해 나가면서 잘한 결과 뭐 완전 상위권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이렇게 상위권 로스쿨 기수 코스로 합격해 나간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 조금 밑에 레벨까지 포함해서 상위권 로스쿨에 많이들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좀 더 믿고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6번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7번 외우기 싫어도 외우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또 따로 이 강의가 끝나고 복습용 녹음 파일을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뭐 A급이랑 별표 이렇게 중요한 거 이제 따로 체크를 해 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꼭 외우고 계셔야 될 것들은 제가 따로 녹음을 해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이제 녹음 파일을 제공해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대부분 이제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계속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제가 수업 때 했던 건데 뭐 양치하거나 좀 눈이 피로해지거나 눈 감고 쉴 때 아니면 뭐 밥 먹을 때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제 뭐 녹음 파일을 듣고 쭉 들으시고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암기할 때 가장 좋은 게 입으로 말하는 것과 귀로 보고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거 그리고 또 손으로 쓰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귀로 계속 자극을 하시는 것도 암기에 많은 도움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2015년도 때 이때 합격하기 전에 제가 녹음을 했어요. 따로 저는 제가 따로 녹음을 해가지고 뭐 중요한 것들 그리고 제가 잘 암기가 안 되는 것들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계속 들었습니다. 계속 들으니까 실제 시험장 가서는 따로 막 그 논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이 논점 하고 쓰면 바로 씁니다. 이제 그런 기적을 여러분들도 맛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습용 녹음 파일을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그 본인이 좀 스스로 부족하다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따로 녹음을 해드린 부분은 아닌데 이게 좀 내가 이 부분이 잘 안 외워진다. 항상 여기가 내가 막힌다. 암기가 잘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따로 추가적으로 녹음을 하셔서 들으면 좋습니다. 이게 개인마다 부족한 부분은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녹음을 해드리는 건 어렵고 중요한 부분은 따로 녹음 파일을 제공해 드릴 테니 그걸 계속 들으시면서 반복하시면 암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번은 그냥 아까 그 뼈대 얘기 있죠. 핵심을 그 뭐 강약을 조절하면서 잘 전수해 드리겠다. 이런 얘기였고요. 이상으로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달 뭐 마친다고 얘기하고 좀 더 얘기해서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암기예요. 암기. 이게 얼마만큼 전체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느냐. 한 과목만 잘 정리되어 있어도 안 됩니다. 7법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지금 내가 암기가 잘 되어 있는지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시험장 가서 시험장 당일 아침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돌릴 수 있게끔 볼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되신 분들은 그거에 맞는 문제 풀이를 간단히 해 주시면서 남은 2달 동안 이제 시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객관식은 여러분 매일 조금씩 푸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사법시험은 이제 2차 시험이라서 서술형 시험만 봐가지고 저는 그때는 따로 객관식 공부는 안 했는데 이제 일본에서 사법시험 볼 때는 여러분들과 같았어요. 똑같았어요. 그 객관식 시험이랑 서술형 시험 다 같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항상 객관식은 여러분 감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기출문제 푼 거 아니면 뭐 진도별 모의고사 푼 거 이런 거 있죠. 틀린 것들을 매일 조금씩 시간 나눠서 체크해 가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자체도 조금씩 풀어 나가세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5문제면 5문제, 10문제면 10문제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틀린 것들을 조금씩 확인해 나가면서 꾸준히 매일매일 문제를 조금씩 풀어 나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객관식은 정말 감을 잃지 않고 약간 페인트를 계속 칠하는 느낌이에요. 객관식은 몇 번 보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마치겠고요. 나머지 이제 코어 핵심 암기장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을 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엔테이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